그럼 지금부터는 참석해주신 이제 학우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해주신 내용과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곧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총선이 있는데 이제 이번 총선 때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되실 자신이 있으신지, 이제 워낙 오늘 아마 제가 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만 기사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겁니다. 원래 전략 전술의 기본은 뭐냐면은 상대가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게 하라. 계획이 없으면 안 되고요. 계획이 있어도 뭘 하는지 모르게 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선형 계획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동적 계획 이런 것도 배울 텐데 나중에 가면은 쟤네들 하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 전략 전술을 이제 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사고 실험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쟤네가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혼자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나가면 당선돼야죠. 이번에 보면은 나가면 당선돼야 되고, 저는 오히려 서울대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 아마 관악구에 모 법학 교수님이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의외로 전국에서 가장 관심 많은 지역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 형성을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문. 이번 질문도 좀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금태섭 전 의원이랑 이제 김종인 이제 전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제3당 이제 제3지대에 출범에 대해 의논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3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들이 어떠한 가치를 내세워야 성공에 근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바른정당을 해봤잖아요. 근데 3당이 이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3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대통령 되니까 당연하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만들었던 국민의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승민 대표가 만들었던 바른정당, 그 다음에 그 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의제 세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젠다 세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젠다가 뭐였죠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제3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누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장.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대 양당의 획일화를 타파하고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거는 이제 틀에 박힌 답변을 할 만한 정당이라면 안 만드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만약에 제가 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뭐 제가 대표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뭐 좀 논쟁적인 그런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는 정당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있겠죠. PMQ라는 그런 것들. 저는 제가 대표할 때 송영길 대표랑 SBS 나가가지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라는 방송 나가가지고 당대표 토론을 하자고 했던 이유도 제 머릿속에 그런 게 굉장히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날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진짜 요 책상 요 정도 거리 앞에 놓고 논제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논제들을 많이 등장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해볼 흥미가 생기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저 혼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 혼자 앉아가지고 토론합시다 이러면 저 혼자 뭐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한 게 뭐냐면 그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적어도 정치에서 인신공격이 정치에 다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거쳐지기 전까지, 또는 정책적 역량을 풀어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임계량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도 그걸 구분해내야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한 거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현으로 김남국 의원은 참 인간적인 투자자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를 때 사고 내리고 팔았거든요. 내릴 때 팔았거든요. 그냥 기록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를 때 사고 내리고 팔았는데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한 번은 뜨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을 옹호하다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분들 입에서는 김남국에 대한 욕밖에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런 토양 위에서 어떤 씨앗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3당이 그런 형태로 선임될 거다라는 모델을 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임계점이 언제 오느냐에 달려있다 봅니다, 제가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전 질의인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묶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합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외교에 대한 그런 몰 이해는 구조적인 한계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외교는 외교부 관료들이 거의 다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외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외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외교 안보 이렇게 문제 다루자마자 가장 신나가지고 먼저 공개하신 게 뭐예요? 국방부 벙커 위치잖아요. 네. 지도에 딱 조감도 보고 여기가 벙커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비밀이나 아니면 이런 걸 취급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화법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교적 화법이 뭔가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을 상대만, 기시다 후미오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 출신이 외무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인의 주 지지층이 이제 젊은 층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30%대 초중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에게 소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MBC 라디오 가서 말했던 게 뭐냐면은 하버드대 강연을 꼭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거는 그 어르신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제 개인 경험사를 섞어서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미국 대학 원서 주루를 내가지고 처음에 콜롬비아 대학교 합격증이 왔을 때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 저 콜롬비아 대학교 붙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야, 그거 꼭 가야 되나? 거기 안 가고 서울대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운 붙었으니까 거긴 또 어디야? 이런 하고 나중에 하버드 오니까 현수 바꾸셨어요. 이제 동네. 그러니까 딱 그 세계관에서 보면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하버드 학생들 대상 강연을 했어. 와, 역시 대통령 잘 뽑았다. 이런 걸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보통 실리적인 목적에서는 워싱턴 가면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이런 것들이 외교 안보 쪽으로 굉장히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꼭 하버드를 고집하셨다는 얘기 듣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구나, 국내 정치적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 연설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적인 어떤 목표가 굉장히 강했던 외교 활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대통령께서 저랑 이제 안보나 외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무래도 법학을 전공하셨다 보니까 논리적이거나 외우거나 이런 스펙 외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랑 저랑 뭐 외교 안보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기억나는 대화들이 이런 거였어요. 대표님 무슨 미사일이 그래가지고 마4로 뭘 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했던 공개적인 행보들을 많이 보시면은 약간 일맥이 있어요. 일맥이 뭐냐면은 예전에 어디 K9 자주포 공장에 가가지고 이제 육군 중령인가 그 공장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보면은 보통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영상도 그런 게 있어요. 군부대 가가지고 이제 내무반 생활관 가가지고 병사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병사가 이제 대통령 맞습니다 맞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요즘 애들 당돌하고만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런 영상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저도 병특으로 병역을 대신했고 대통령은 부동시 때 면제받으셨지만은 군대 갔을 때마다 아니면 그런 무기 보러 갔을 때마다 되게 특이한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K9 자주포 공장 가가지고 뭘 물어보셨냐면은 이거 위로 안 쏘고 앞으로 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령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잡힌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포를 앞으로 쏠 정도면 나라 망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단계인데 이제 거기 호기심이 무기나 정보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오시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정치인들도 학습이 있는 사람 뭐냐면 가면은 보통
군부대 가서 보통 하는 패턴이 이래 보면은 요즘 어떻냐? 도와드릴 건 없냐? 필요한 게 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대통령 가면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세요. 보면. 앞으로 쏘면 어떡하냐 이런 거. 아니면 그때 카이 한국항공우주선을 공장 가가지고는 KF-50 그 전투기 이제 앞에 세워놓고 이제 하니까 바로 가서 이거 얼마쯤 합니까? 이런 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외교안보를 이제 스케일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약간 단절되면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오죠.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는 장병들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가만히 계시니까 옆에서 영부인께서 사막에 사막 여우가 있나 이거 하시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이구 당신 아는 것도 많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 왜 하냐면은 그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가진 한계점, 그 아까 말한 구조적인 한계점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고 대부분 대통령이 되고 1년 차까지 그 오버웰밍하다고 하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정보량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탐닉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관료화되는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좀 기존의 외교와는 좀 다른 이질적인 선택들을 하는 게 나쁘진 않다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보면 아까 말했던 프로토콜을 너무 버리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프로토콜은 그걸 먼저 오히려 배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정보에 탐닉하고 계신 단계다. 가면 그냥 재밌는 거 궁금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예? 사막에 사막 여우가 있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그 뭐 앞으로 쏘면 어떻게 되나요도 있고 얼마짜리냐 네, 그런 거거든요. 저는 빨리 프로토콜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프로토콜이 밖에 보여지는 국격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대외외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 이번에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저는 오염수 문제도 처리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게 이거는 이게 만약 처리수로 용어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조선일보랑 국민의힘이랑 쑥덕쑥덕 해가지고 하나씩 바꿔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일본이 여기 너무 매달린다라는 거 정도는 각인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였는데 우리가 언뜻 봐가지고는 일본은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서 설설 기는 듯한 모양새로 이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프로토콜상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오염수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이 방류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실권적인 힘이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문 열고 방류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날려버릴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거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대신 일본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의 과제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반대한다. 네. 라는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가서 지금 선제적으로 포기해버리는 상황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반대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뭐 답정너식 검증을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도저히 우리도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도 하나의 조건을 제시한다.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 국내 방출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한 반대가 한 70%였다. 지금 한 5대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아니 당신들도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이걸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5대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일본에서 여론이 충분히 숙성되고 그럼 우리도 이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히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뭔가 좀 약간 그 과정 자체가 꼬여있는 전 느낌 많이 들고요. 미국도 이제 가가지고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봤을 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간 하버드 좋아하시는 것처럼 저는 핵도 좋아하실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아는 문제 별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반응 보이는 주제 중에 핵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핵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모 이런 것도 핵의 군사적 이용이고 탄두에다 핵을 달아 쏘는 것도 핵의 군사적 이용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핵 포기 선언 같은 걸 하는 정치적 상황이 왔다고 했을 때는 말뿐인 어떤 해구산처럼 돼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뭐 그렇게 얼렁뚱땅 끝내는 느낌으로 나올 게 아니라 보통은 국가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완전히 이제 인계철선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핵과 관련된 다른 걸 하나 풀어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핵의 군사적 이용에 아까 말했던 것은 탄두에 다는 게 이제 핵무기고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 추진
그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핵을 추진 체계에 쓰는 거는 한번 협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반대급부로 세게 어필해 볼 수 있고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핵 포기 선언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있고 물론 외교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핵무기를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에서 그럼 대신 우리는 뭘 얻은 것이냐. 미국의 안전보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굳세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보면 그냥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였기 때문에 바터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비슷한 것을 교환했을 때는 불만이 별로 없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의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환의 비율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럼 핵의 군사적 이용이 아니라 한 발 더 후퇴했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잘 풀어나갔다 그러면요. 핵 연료의 재처리 기술 정도까지는 이야기해 볼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핵 연료의 재처리 기술이라는 거는 군사적 활용을 위해 가지고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민수용 핵발전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폐기물 문제잖아요. 폐기물을 재처리 과정을 겪으면은 거의 한 9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정부가 고민하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이고 그 중에 하나 성과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역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가지고 이런 그걸 받아들이되 군사적으로 탄두에 쓰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걸 자체적 개발하는 것은 포기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각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다지 뭐 등가 교환이라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면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등가 교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간 관계상 사전 질의는 마무리하고 현장 질의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원자핵공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저는 대표님께 축소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네.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절대적으로 작은 상황에서 미래에 그 아이들이 투표에서 아무런 영향을 내지 못할 텐데 그렇다면 축소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축소사회 속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세대포 이론이라는 걸 얘기할 때 보면 그 두 세대가 결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가족의 연이거든요. 뭐 내가 고민하는 미래가 적어도 내 아들이 말하는 미래, 내 딸이 말하는 미래에 강한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2030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쓰는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모 세대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이제 세대포 이론의 핵심이었던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논리적 설득의 과정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논쟁 사회라는 것이 저는 어떤 토론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종편에 나와서 무슨 떠드는 아저씨들 이런 아저씨들에 주도되는 게 아니라 가정 단위에서도 이런 게 한번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도 가정 내에서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따로 이루게 된다 하더라도 그럴 역량이 되느냐가 대한민국의 그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최근에 보면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이제 민주당의 광주 시의원들 중에 보면은 5.18에 대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전 세대의 문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전 되게 높게 사는 게 이게 5.18을 비하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5.18에 대해서 다른 역사적 관점을 갖겠다라는 얘기도 하나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5.18은 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거기 시의원 하신 분은 90년대생이라고 80년대생이라는 거죠. 저도 85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전당대회 때 광주에 가가지고 했던 연설을 보면은 저는 8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80년 광주에 대해서 어떤 부채의식도 잘못된 관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광주의 미래를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꾸 그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젠다를 과거로 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에게 정치 뉴스가 물어다주는 그런 아젠다들을 한 번쯤은 강하게 거부하고 새로운 이런 얘기를 계속 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사실 김남국 코인 사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김남국이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과 김남국이 비판받지 않아야 될 지점도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남국 잡다가 초과 3간 태우는 지점이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 화장실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흥미 위주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네. 네, 우선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정치외교 학생이고요. 네. 그 아까 토론과 테이블에 네. 올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쟁점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혹시 걸러져야 할 논쟁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야 하는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논점에 있어가지고 허수아비 때리기 같은 것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이 종북이냐 이런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다룰 만한 가치는 없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루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배제한 나머지 주제, 유의미한 논쟁들은, 그러니까 성과 안 한 논쟁들은 성역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전장현 이슈를 테이블에 올리려고 했을 때 누군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전장현이 그 지하철을 막아 세우고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비문명적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심한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순화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걸 순화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토론 주제가 되려면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 있으면은 저기 기자분들 계시면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전장현은 당장 지하철 시위를 멈추십시오 같은 일반적인 정치인의 메시지로 했으면은 듣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뭐 배경음악처럼 사람들이 듣고 넘어갔을 걸요. 그러니까 논쟁의 지점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문명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찍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회피기동하지 마십시오. 논쟁을 앞에 두고. 그 회피기동 자체가 논쟁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좀 쥐구멍을 만들어줘가지고 결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토론하려면요, 걔네가 바보라는 걸 입증할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의지와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르신 뭐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부실 선거는 맞는 거고 문재인 나쁜 놈 맞아요, 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론이 안 나요. 그런 거는. 네, 저는 정치외교학부 학생이니까 오늘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혐오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어젠다를 세팅하지 못한다는 그런 정치 문제에 더불어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 뭐 예를 들어 포퓰리즘이라든지 아니면 팬덤 정치, 그리고 뭐 네거티브 정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랑 선거 제도에서 그 문제가 기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자 독식의 구조에서 나의 도덕성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상대의 도덕성을 까내리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거 제도나 정치 제도가 혹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타부라고 하죠. 금기시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거죠. 대한민국 광범위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주류적인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될 때가 좀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의 지금 방향성이 정의당이나 이런 것이 쫄딱 망해버린 이유는 뭐냐면요. 솔직히 제 관점 봤을 때는 그 억지로 이슈를 만들어 노력해요. 그 소수자 정치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면은 갑자기 불편한 지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불편한 지점 만들어내가지고 억지로 약간 논제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는데, 주류적인 관점을 좀 정치에 끌고 들어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보통 자기가 정치하면서 김남국 의원 포함 보통 본인이 어떤 스탠스로 잡고 싶어 하냐면요, 흑수저 프레임을 잡고 싶어 합니다. 흑수저 프레임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절대 금수저 프레임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해요. 사실 그게 중요한 논제가 아닌데 흑수저 프레임을 잡는 순간 절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봤을 땐 단 한 명도 흙으로 만든 수저를 쓰는 집은 없고요. 대부분 그냥 스테인리스로 된 수저를 쓸 텐데 본인을 그 스테인리스 수저의 위치에 놓고 정책을 짜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아까 말했죠. 없는 사람을 위하는 척, 네. 들어주는 척 한 다음에 연락 끊고 네. 너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합리화. 그러니까 제가 유권자에 대한 국계론을 하려는 건 아닌데요. 정치인들은 나름 살면서 그 어떻게 하면 표를 받을까 고민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범위 내에서. 시험 범위가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예. 김남국 사태에서 본질을 보시면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얻어 걸려서 나온 거지.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60억을 벌었냐, 야, 또 막 이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무슨 뭐 화장실 가서 코인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은 누굴 욕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욕해야 될지 어디인가를 한번 가르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제가 죽기 전에 될까요 그게? 제가 죽기 전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시험 범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도 시험 범위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자각이 있을지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오늘 제가 99.9%의 확률로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딘가 가보면은 저는 저출산 문제는 관심도 없는 쓰레기로 찍힐 거고, 예. 그게 제가 언론 탓을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 언론은 다 보도하지만 거기서 그런 것만 찾아냅니다. 딱 해가지고 탁탁탁탁탁탁. 근데 저는 그거 감내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안 하면은 뭐냐면 다 비슷하게 해서 한 100년 동안 살아갈 것 같아요. 이 문화 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나름의 그냥 소일거리, 즐거움,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또 질문. 이제 방금 지휘자분께서 이제 사회자 이제 제가 직접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선거제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선거제도. 네. 선거제도는 뭐 뭘 해도 비슷합니다. 예. 밭이 구리고 시험 범위가 구린데 뭘 어떻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중선거구제 하면 뭐 대단한 변화가 생길 거라 착각하는데요. 아니면은 뭐 비례대표제를 100% 하면 뭐가 달라질 것이냐 했을 때 비례대표제의 개방명부제를 만약 하게 되면 유튜버들이 뜰 겁니다. 예. 유튜버가 한 30만 명만 데리고 있으면 국회의원 될 수 있거든요. 예. 국회의원들이 뜨겠죠. 개복지당 이런 거 되겠죠. 저는 강영수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개복지당 이런 거 만들면 되겠죠. 예. 아니면 뭐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 그럼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정당 자체의 능력의 문제인 거지. 선거 제도는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 최적화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는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거나 중선거구제를 강화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원외 진입이 예상되는 당은 평화통일가정당. 네. 통일교에서 하는 곳이죠. 아니면은 전광훈 목사의 무슨 기독 어쩌고 당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은 공산당이 허용돼 있잖아요. 일본 공산당이 제 생각엔 그렇게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일본이 갑자기 공산주의 국가로 돌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공산당이나 노동당이 허용되지 않을 거거든요. 심지어 통진당도 있었는데 그걸 해체시켜버렸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의견에 대해서 관대해질 생각은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공산당이나 공산당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일본 공산당도 일본을 살동하는 거 보면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자기들이 몇 가지 이념적 지향점 만들어낸 거고 다 정당이 그렇게 극단화되기보다는 나름 세속화된 주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녹색당이 녹색하는 곳인가요? 페미니즘 하는 당이지. 다 그렇게 그냥 시장 찾아가지고 다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예. 또 질문해. 그 정책을 좀 더 실효성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책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실효성이 검증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려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요소를 더 추가할 수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경제정책으로 많이 밀어붙였던 게 뭐냐면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 이 말 그냥 귀가 따갑게 했잖아요. 1년 지나가지고 요즘 반도체 뭐 하고 있는지 아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엔 전부 다
삼성전자 걱정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 예, 어느 순간에는 삼성이 망하면 어쩌나 이런 기사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걸 많이 해주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미 경제 정책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정부 정책이 뭐 외교나 이런 영역에서는 좀 다르겠지만은 뭐 하나 산업을 키우는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치가 맹목적으로 달려들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 정치가 담당해야 되는 영역은 그 산업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전적인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반도체가 뜰 거니까 반도체 투자를 무슨 뭐 지금 하기 위해서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 이런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거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의 좀 큰 틀에서의 변화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대학 다닐 때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다녔는데 2003년도에는 하버드 교수들이 위키피디아를 숙제에 쓰는 걸 완강히 거부했어요. 위키피디아를 참고 문헌으로 쓰면 빵 좀 줬어요. 근데 2007년도에는 약간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하버드 교육에서 원래 하버드가 장서도 많고 도서관이나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인용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요즘은 그만큼 안 시켜요, 그거를. 사회가 변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교육에 보면은 사칙 연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연산을 강조하는 수학 교육에서 해외는 이제 계산기 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런 것도 하나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틀 정도는 한번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정부가 주도해보는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면은 한 번 정도는 초중고에서 구글 검색 잘하는 법을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구글 검색에 보면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법 많지만 따옴표 쓰고 더하기 쓰고 무슨 뭐 엔드 쓰고 다 있잖아, 이제 보면은. 그런 게 오히려 여러분의 생산성을 한 5배씩은 올릴 수 있는 그런 공통 스킬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책 결정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 전문가들이 정치에 들어오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화학을 전공하신다고 했는데 화학 전문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화학 뜨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도 반도체 전문가시고 교수님 여기 서울대 교수 하셨는데 그분이 풀어나가기에는 오히려 그분이 전공하셨던 분야가 너무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판단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정치인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보고서 중이나 이런 데서 사기꾼을 걸러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A안과 B안이 들어왔을 때 A안과 B안이 어떤 게 나을 것인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A와 B 중에 고르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논리력이다. 논리력이 강조된 사람들이 좀 정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감성의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항상 힘들어하는 자와 울어주고 화장실에 불안감에 떠는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보안관 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짓이지만은 그런 걸 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제는 논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네. 또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외교학 학부생입니다. 그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해주신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치적 문제 중에서 정당들에서 하는 인재 영입이 하나의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보고 있습니다. 영입된 인재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해당 분야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그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건 전문가 정치는 안 될 겁니다. 예. 수사 전문가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세요? 수사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 장애인 전문가였을까요? 아니죠. 이준석이 젠더 갈등 전문가였을까요? 아니죠. 이준석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름이 같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이수역 사건이라는 거에서 그때 어떤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싸운 다음에 우리가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면서부터
저거는 비정상적인 주장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논리적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저도 술을 먹고 다니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어떤 미친 사람이 가가지고 너는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면서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사람이 현실에 있나?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간단한 건데 거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다 대놓고 한 40만 명 그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서명을 했던 거잖아요. 40만 명이 청와대 청원해가지고 그 사람 매장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나중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오히려 남성분들한테 본인들의 성기가 성기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엄청나게 황당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분들도 여성분들도 술 먹고 그냥 헛소리 한 거겠죠. 그냥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에 40만 명에서 남성 2명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뛰어가는 걸 보고 나서 이건 비이성이다 해서 그냥 뛰어든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치인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는 책임감이고 어쨌든 그런 미친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인 거지. 저는 최근에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그 스케이트 선수 김보름 선수 무슨 그 민사소송 판결 나가지고 김보름 선수가 오히려 왕따 피해 같은 걸 당했었다고 결론이 났던데 저 그때 사건 터졌을 때 그 김보름 선수를 옹호하고자 하는 거 이전에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지고 매장하고 하냐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썼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때 누구더라 대통령께서는 김보름 선수를 훈계하시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성이라는 그런 여러분의 무기라는 거는 가장 빛날 때가 여러분이 그걸 쓸 용기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그걸 쓸 용기가 있을 때 빛나는 게 지성이고 서울대 졸업장인 거지. 그 지성이 용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쓸모없는 지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선배이신 대한민국 대통령과 당대표께서 그 지성과 용기에 있어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계속 보시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참 이거는 좋은 전통이었는데 사라지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부끄러운 동문상 이런 거 요즘 왜 안 해요? 저는 정치외교학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당장 그걸 추진해 보셨으면 가장 부끄러운 동문상 같은 거 그리고 가장 멋진 동문상 같은 것들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만큼 그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무기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여러분이 가진 힘인데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여기 기자님 다 모으세요. 그거 뽑으면 다 기사 쓸 거예요. 그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요. 예, 또 질문. 아까 우리 논쟁 중에서 문제 설정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파이를 퍼져야 된다라는 우리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더 잘해야 세상이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을 저는 이해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A군 세대가 집권하고 8.6이 문재인 정부에 집권했을 때 저는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나 세상이 좀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잘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세대가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웅서사보다는 영웅서사의 지인 정도가 집권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정희 아들과 노무현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라는 건 좀 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세대를 이끌고 간 능력에도 약간 한계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세대들이 상징하는 아젠다가 상실됐는데 이미 그 세대의 잔영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뽑은 게 문제다. 지금 이제 그럼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도 뭐냐면은 그 영웅적인 영웅서사의 인물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했던 방식 그리고 아젠다 설정의 장 이런 것들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한계성이 있는 거고 그만큼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 사람 뽑으면 잘 되겠다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 뽑으면은 저 사람이 되면은 나라 망하겠다는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양 진영 다
상대가 되면 나라 망하겠다는 걱정에 의해서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젊은 세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위에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니면 86세대가 가고 난 다음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고민하는 단계조차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산업화와 민주화는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가서 열심히 한번 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2000년생들은 가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김남국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얘기하세요. 예. 우리 33만 명인데 2004년생 22만 명이다.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부터. 예. 그런 게 아마 저변을 좀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기꾼들 조심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척결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 좋게 안 끝납니다. 예. 빨리 아무나 빨리. 미래 아젠다를 찾아서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다면 이제 그 예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소개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건 근데 누구한테 물어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것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아젠다를 세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그냥 무지성을 너무 참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정도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싸우라는 얘기도 싸워요. 그렇죠, 싸우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일단 과거의 아젠다에 빠져서 586 아저씨들이랑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머니주의 할머니들.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차피 그분들의 파워가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조금 말한 가성비용 정치를 할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잘 설득도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95%가 경쟁을 모르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라 말고 어떻게 이 아젠다를 좀 돌릴 수 있을지, 정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저 군대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전역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시간을 보고 학생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상계동에서 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애 주신 나서 살았을 때 별로 분란이 안 됐는데 요즘 뭐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자들은 아직도 과거 시대에 부과됐던 징정이라는 짐을 똑같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근데 이제 여성의 뭐 이런 상승 논란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성당국은 발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지 먼저 질문이랑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할 건지 첫 번째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 현실에서 여러분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정치 참여하시거나요, 본인이. 아니면 이준석을 뽑으면 돼요. 두 가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논제를 까먹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지성이 이제 뛰어난 분들이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상한 아까 말했던 논리와는 관계는 5개념들이 삽입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측은지심이 껴들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배제하면서 본인의 인격 수양도 하면서 이준석 뽑고 하면은 그게 얼른 달라진다 이거고요. 두 번째 군대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대에서 우리가 관심전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독재자가 된다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앞에 붙인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단기간 쉽지 않아서 그런 건데 싱가포르는 보면은 공무 담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군대 무조건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의 총리가 이광류 총리의 아들은 리센용 총리인데 이분이 군대에서 소장인까지 하다가 나왔을걸요. 옥스포드 수학 전체 수석의 컴퓨터 전체 수석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 왔거든요. 전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9급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7급 공무원 시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노량진에서 1, 2년 공부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한 사람 중에 선발하도록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요가 얼마 정도 되든 간에 자기가 군대 자발적으로 가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월급도 이제 200만 원쯤 된다 그러면 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지금 싱가포르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랬을 때 지금 노량진에서 2년 수험 생활하는 것보다 저는 더 나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정도면은. 그리고 이 기회에는 당연히 지금은 부사관부터만 복무할 수 있는데 여성들에게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저랑 하태경 의원이 생각하는 저희의 여성 지원병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여성 지원병제가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성에 대해 가지고도 일부 인력에 대해 조금씩 이제 대체 복무 형태를 다르게 바꿔갈 수 있다는 이런 여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생각해요. 제가 만약 독재자가 된다 그러면은 당장 내일부터 여성이든 남성이든 공무원 9급, 7급 되려고 그러면 시험 보는 자격으로
군 1년 반 이상 복무 넣어버리면 아마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그게 노량진에서 쓸데없는 강사들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는 거 배우는 것보다는 저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 9급, 7급 공무원이 하는 직무 중에서 기획 업무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직렬 중에서 보면은 그런 시험에서 배우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있거든요. 오히려 성실성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관점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독재자가 되면 그걸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발 이거만 뚝 떼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발 이거만 뚝 떼가지고 여자도 군대 보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정책 중에 여자 군대 보낸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제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단어 딱 유일하게 한 게 있으면 할당제 반대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유로 인구 성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이 여자 군대 보낸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찾아보면 놀랄 게 없어요. 부끄러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요. 아쉽지만 예. 수업에서는 일부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바쁜 시간 내에 저희 정치외교과 학생들을 비롯한 서울대 학생들에게 진솔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